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말랑하게 읽어보는 시간, 말랑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월의 말랑드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뚫고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레오님 네.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하면서 대학원 공부하면서 보내다 보니까 한 학기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렇죠. 네. 말랑드가 그립진 않아요. 말랑드도 저도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이제 서버터즈 분들 오신 것도 듣고 진짜요? 네. 그래서 말랑드는 여전히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멀리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되게 종영한 듯한 강요된 데다. 하지만 뭐 사전에 네. 강요 같은 거는 없었지요. 그렇죠. 이게 더 강요 같아. 오랜만에 뵈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주인님도 나와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좋네요. 다시 오늘 레오님도 오시고 네. 또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제임스님이라고 네. 하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레오님의 소개로 온 제임스라고 하고요. 뭐 지금 이제 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레오라는 이제 제 사실 대학교부터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듣고 또 이제 캐나다 제가 이제 잠시 유학 갔다가 잠시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요? 피신 아닌 피신을 왔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뭐 이 상황에서도 이제 제가 있다가 또 이제 레오가 이제 여기 한번 이러한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좀 네. 당분간 이제 시간이 근데 좀 기약이 없었는데 또 마침 이렇게 또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또 오게 됐네요. 뭐 저로서는 되게 아주 반갑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저로서는 이제 매우 감사드리고 또 첫 방송이니만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네,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굉장히 제 말씀이십니다. 학연과 지연이 넘치는 학연과 말랑드. 네. 너무 좋네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4명이 꽉 차게 저희 스튜디오가 작은데 여기 이렇게 꽉 차게 방송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겁네요. 네, 레오님도 오랜만에 뵙고 또 이렇게 새로운 손님까지 반가운 손님도 함께 와주셔서 더 오늘 녹음이 좀 기대가 됩니다. 저희 7월호를 가지고는 처음 모이는 자리인데요. 르디플로 7월호 한번 다들 펼쳐보셨나요? 네. 네, 저도 인터넷으로. 펼쳐보셨어요? 네. 7월호의 특집이 여행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테마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여행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 간 맞아요.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번 도시의 특집이 여행인데 막 이렇게 밝고 뭐랄까요, 즐거운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의 여행, 새롭게 정의되는 관광의 의미,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좀 그래서 막 밝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행을 가지 못하는 대신 여행에 관한 르디플로 기사를 읽으며 보내는 것도 좋겠다. 진짜 좋은데요? 마침 이거 기사 쓴 사람도 베르트랑 레온이에요. 맞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뺏겼다. 네, 깜짝 놀랐어요. 레오가 썼다 그래가지고. 이거 레오님이 발제하셨어야 하는 기사 아닌가? 너무 웃겨. 아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여행 못 가잖아요. 네. 진짜 제가 생각할 때 향후 한 2년간은 여행을 꿈꾸지 못할 것 같아요. 약간 해외 여행은 2년이나요?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면 내년에는 당연히 엄청나게 비쌀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항공 산업이 지금 완전히 망했잖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걸 회복하려면은 항공료도 굉장히 비쌀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선 겁을 먹으니까 전염병 같은 것 때문에 네. 좀 진정이 되고 여행 산업이 다시 돌아오려면 꽤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럼 너무 암울한데요. 그래요? 네, 저는 빨리 이 사태만 좀 마무리되면 어디로 떠나고 싶다 생각. 왜냐면 너무 못 가니까 네. 거기서 오는 피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피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럼 다들 코로나 이후에는 뭐 국내 여행이라도 다니시는 게 없으셨나요? 전 서울 여행. 서울 여행, 네. 저도 집안 여행, 집안 여행. 네. 낯설게 바라보기. 넷플릭스로 여행하기. 네. 르몽드와 함께 여행하기. 뭐 혹시 이런. 마음먹기에 달렸군요. 네. 모든 것은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 뭐 있습니다. 레오님은 국내 여행 가신 적 있으세요? 저는 동해를 갔다 왔거든요. 오. 네, 바다를 한번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근데 삼척 동해 갔는데 네. 사람이 바글거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 레조트는 안에 사람이 더 많고 그래서 음, 국내는 그래도 사람들이 다닐만 한가 보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이라는 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어떤 활동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관광지에 가서 배고파서 이제 점심 겸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아다녔는데 브레이크 타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군데나 있어서 아 성수기에도 브레이크 타임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아무 말 아, 했어요. 네. 브레이크 타임이 참 아쉬웠다는. 네.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이만큼 보편화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런 거. 네. 요새는 네, 네. 없는 가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서울하고 수도권 서울만 좀 유독 그러는 줄 알았는데 동해도 그리고 심지어 여름 성수기에도 브레이크 타임을 지킬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뭐 지키는 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라웠어요. 음, 사람들이 일과 노동의 밸런스를 많이 신경 쓰는구나. 아 네. 그렇죠. 네. 그렇네요. 저희 일부에서 이야기할 기사도 여행 기사죠. 네, 오늘 주인님이 발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발제해볼 기사는요. 대량 관광대 부르디외식 자유문화라는 여행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르몽드 7호로 맨 앞에 나와 있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편안하게 읽기 쉽게 적혀 있는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관광이라는 다소 좀 일상적인 주제에 숨겨진 사회적인 의미를 같이 사회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행이 어떠한 의미로 생겨났고 각 계층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을 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나 근데 원래 질문하려고 했었거든요. 질문. 어, 네. 질문. 네, 그럼 질문 먼저 하죠.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너무 네. 좋아하죠. 좋아해요. 여행을 그럼 각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 좀 스타일도 좀 다를 것 같고 각자의 어떤 여행의 목적과 스타일 같은 거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왜 여행을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낯설고 새로운 곳에 저를 빠뜨리고 싶어서 가요. 되게 네. 시적인 저는 진짜 빠트리다. 전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국내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나 해외는 쓰는 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인프라나 이런 우리가 익숙했던 도로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거기서 오는 새로움 마치 어린아이가 돼서 모든 걸 새로 만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계획을 그냥 대강만 짜요. 오늘 키포인트 어디만 간다라고 하고 그 안에서는 전 언제나 열려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갑자기 이 메뉴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먹어보던 거. 네, 안 먹어보는 그다음에 길도 갑자기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저를 좀 자극해줘서 좋아요. 즉흥적인 여행을 즐기시나 봐요. 맞아요. 그러면 건희 씨는 어떠세요? 저는 어떤 뭔가를 보러 많이 떠나요. 주로 항상 가면은 미술관은 꼭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제임스 씨는 어떠세요? 지금 또 해외에 있다 오셔가지고 한국이 오히려 여행하는 기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행을 평소에 좀 즐겨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가족 여행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막 딱히 여행을 먼저
막 제가 찾아서 갔다기보다 이제 가족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따라가는 느낌으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행이라는 그런 게 조금 이제 적응 익숙한 느낌으로 갔는데 맨 처음엔 제가 딱히 왜 여행을 가는지나 스스로 이제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내가 왜 여행을 이제 여행에서 제가 즐기는 게 과연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레오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건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이유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 가서 뭐 새로운 인상도 있지만 뭔가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그러니까 뭔가 또 국내에서 있지만 일상에서 그냥 단순히 휴식이 아닌 또 새로운 환경이나 또 나름 이제 나만을 위한 그러니까 휴식.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여러 사람마다 목적은 다르지만 결국 제가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결국 푹 쉬는 거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오늘 기사의 내용 한 절반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부르주아셨군요. 네? 귀족이나 약간 부르주아식의 여행을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입 너무 좋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네, 알려주세요. 네. 본래 관광이란 거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은 그랜드 투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는 17세기 말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귀족 자제들이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 방문을 해서 그곳의 유적이나 법, 풍습을 배우고 그리고 원래 살던 곳에 감시해서 벗어나서 긴장을 푸는 기회를 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여행의 목적,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귀족 자제들은요, 그랜드 투어를 하면서 앞으로 물려받게 될 자귀를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언어나 문화적인 소양을 쌓고 계승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귀족들, 다시 말해서 엘리트들에게는 이 여행이 타고난 재능을 개발시킬 힘과 의지를 드러내는 그들의 특권이자 고급 문화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라는 게 점점 다른 계층으로까지 확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근처에 있는 해수욕장을 간다든지 짧은 여행하는 것이 좀 발전을 하면서 부르주아들도 여행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부르주아들까지 여행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것이 점점 더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법이라는 게 생겼다고 해요. 학교법은 부르주아 계층이 아닌 다른 계층의 아이들에게도 자유시간이라는 게 주어지는 그런 관습이 생겨난 건데요. 그리고 동시에 엄마 아빠,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도 휴식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유급휴가라는 제도가 생기게 돼서 노동 외의 시간이 생겨난 거죠. 이 기사에서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인 것 같은데 1936년에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유급휴가제가 도입이 됐다고 해요. 물론 처음에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30여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네. 이게 조금씩 확대가 되어서 자리 잡게 된 거죠. 유급휴가라는 제도가. 그래서 이 유급휴가 제도가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각 사회의 지도층은 이 자유시간을 규제하고 싶은 거예요. 노동시간도 규제를 하고 이제 자유시간도 규제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지도층에게 대중들이 가는 여행은 대중을 집단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대중문화다라고 의미를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대중들의 여행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졌죠.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일상적으로 너무나 여행을 누리고 있잖아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지도층들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장치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여가산업 관련된 그런 기업가들은 상류층이나 중산층을 위한 별도의 관광시장을 만들어냈고요. 또 이에 맞서서 노동조합이나 좌파 정당들은 노동자들이라든지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사회적 관광이랑 가족 관광을 장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프랑스인들의 60%가 휴가를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40%만 집에 머물렀는데 정말 많은 수 아닌가요? 10명 중에 엄청 6명이 대중화된 거죠. 네, 여행을 떠났다고 하니까 1980년대 후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이면에는 여전히 그 계층화가 숨어 있는데요. 노동자 계층에 비해서 고위 경영진이나 지식인 계층이 휴가를 떠나는 비율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휴가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절반은 경제적인 이유였고 나머지 절반은 건강이라든지 가족 내부의 문제 등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행이라는 개념이 부유층에서 대중까지 확산이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중간에? 이렇게 비율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무래도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여행을 더 많이 떠나는 거는 오늘날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여행이 그쵸. 대중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기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련된 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차별화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여행, 그 사람들이 충분히 시간을 낼 수 있고 돈을 낼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좀 장기적인 여행이라든지 네. 뭐 럭셔리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저희들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저희들이라고 했네요. 죄송해요.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쉽게 싸게 갈 수 있는 네. 뭐 패키지 여행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 아니면은 그냥 근교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여전히 이런 여행 접근성에 대한 좀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아까 전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제 뭐 여행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대중화가 돼가면서 이제 노동자 계층에서 많이 퍼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면 이제 뭐 그냥 다른 데로 놀러 가고 뭐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제가 그냥 간단히 그냥 제 생각일 수는 있지만 간단히 봐서 여행도 일종의 하나의 상품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 이거조차도 이제 특히 자본주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옛날에도 뭐 자본주의나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도 뭐 귀족이나 막 그 봉건 특히 영주들 다들 이제 막 경제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조차 단지 이제 여행은 있었지만 워낙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뭐 그것이 전용을 여겨진 단지 이게 산업화되면서 여행이라는 게 단지 대중으로 퍼졌지 결국 이것이 이제 여행이라는 상품 내지 가치는 결국 다른 재화와 다를 바 없이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상품으로 보면 훨씬 이것이 이제 좀 접근하는 게 여행이라는 것이 본질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냥 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이 단순히 그냥 정말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산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고 또 고객이 있고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에이전트들이죠. 에이전시들이 이렇게 일을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결이 다르긴 한데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아우라의 파괴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술 작품은 그 장소에만 가서 볼 수 있었고 고유한 미술관에만 딱 가서 아주 낯선 곳에 가서 그 아우라를 탁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대중화되고 그다음에 영화나 이런 거는 이제 복사도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우라가 파괴됐다고 뭐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여행도 옛날에는 영국에서 프랑스를 가는 것도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었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만나는 것도 아주 낯선 경험이었고 이 경험 내가 돌아와서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옛날엔 미디어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옛날에 그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기서 아우라를 느끼고 그게 뭐 특별한 스펙은 아니지만 브루디에가 뒤에 얘기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상류층으로 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어떤 교양 그렇죠. 그런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거였는데 이게 부르주아한테 퍼지고 이제 노동자들한테 퍼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용한 곳에서 혼자 경치를 보고 예술을 보고 음식을 먹던 그런 이제 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고유한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였는데. 옛날에는 모나리자나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 성당을 조용히 해외에서 혼자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개나 소나 와가지고 막 다 보고 가네. 아 산만해. 그렇죠. 난 조용히 혼자 즐기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TV나 유튜브에서 다 나오네. 아, 이제 내가 하는 저게 경험 더 멋있어. 이제 내가 하는 경험이 진짜 독특한 경험이 하나도 아니네. 그렇죠. 맛집도 블로그에 다 나와 있네. 뭐 그런 약간 개탄하는 모습들도 나와 있긴 한데 네. 그런 면에서 그 발터 베냐민의 아우라의 파괴 그 네. 의미가 떠오르긴 했는데 저의 관점에서는 전 오히려 물론 자본주의에 있어서 여행이 상품화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접근 가능한 거, 네. 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한 그런 여행이 갖는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서 기사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르디에는 자유문화를 첫 번째로 여행이 갖는 의미는 부르디에의 자유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에는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부유층은 그랜드 투어를 이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학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잡식성 관광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뭐 언어라든지 언어라든지 색다른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양, 우리 레오님이 말해줬던 그런 교양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리고 실력 위주의 사다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정말 사회 계층 저 꼭대기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자본, 어떤 그런 총체적인 자본을 갖게 도와주는 게 이런 여행이라는 거죠. 네. 저는 그 점에서 왜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올라가는데 왜 도움이 되냐라고 묻는다면은 사회적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제 경험이 없으면 대화를 못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뭐 파리 루브르 박물관 갔다 온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난 할 얘기가 없으면은 거기 끼어들기 어렵거든요. 마치 뭐 우리가 상류층에 올라가면 골프를 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것처럼 피에르 부르디에가 얘기한 거는 여행이 옛날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르드웨라는 사회학자가 사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게 그의 삶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완전 깡촌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파리 사범대학교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법대예요. 거기를 입학을 한 거예요. 입학을 하고 거기서 수많은 신입생들을 보는데 걔네가 가지고 있는 취미들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뭐 승마를 좋아하든지 미술관을 간다든지 그다음에 쓰는 언어도 좀 달라요. 그래서 부르디에가 생각했죠. 왜 나만 다르지? 왜 난 저들하고 다르지? 라고 생각하니까 나만 깡촌 출신이구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취미나 억양이나 성향이 개인적인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관찰하고 나중에 그걸 연구하면서 이 사람이 느낀 게 개인의 가치관이나 취향이나 이건 역시 계급적 위치에서 재생산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이 네. 사람이 이제 밝히면서 그거를 또 구별짓기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교양을 이제 문화 자본이라고 하고 네. 그 문화 자본이 중요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다른 계층과 자기를 구별지을 수 있어요. 이거 네.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제목이 부르디에의 자유문화? 네, 잖아요. 여기서는 자유문화라고 네. 표현하긴 했는데 이 부르디에의 네. 구별짓기, 구별짓기 이론을 알지 못하면 사실 이해하기 네네네.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어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영국처럼
완전 계층화된 사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영어를 들어도 그 사람이 어느 계층 사람인지 알 수 맞아요, 있대요. 맞아요. 정말요? 네, 네. 그 서로 써는 말이 좀 다른가 봐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도 아직까지 혁명이 일어난 나라지만 아직도 그런 고급 문화가 존재하는 있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 그 중심에 나중에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쟨 다르네 우리랑 아, 이렇게 돼버리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극복하기 힘든 그런 게 되는 거죠. 여전히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또 개도국에서도 보면 개도국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보통 스펙들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학교를 나왔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정말 해외에 고위 공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그들만의 뭐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행이 됐든 공부가 됐든. 근데 그것이 사실 기본적인 배경이 존재하지 않았으면은 정말 힘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뭐 미술관하고 승마를 꼭 집에서 안 해도 음. 자기가 그 취미나 교양이 있는 사람도 있긴 한데 마치 그것- 그런 거죠. 음, 사슴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사슴고기를 좋아하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클래식 승마를 타봐야 승마를 좋아하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좋은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뭐 브라질 같은 네. 데서는 시골에서 승마를 아주 잘 탑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게 고위층들의 전유물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네, 그렇게 그냥 사회가 판을 짜주는 게 있죠. 맞아요. 네, 네. 어쨌든 자 네. 여행의 첫 번째 그래서 의미는 부르디에가 말한 그런 자유문화를 네. 학습하는 그런 창구가 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여행의 의미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작업이다라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관광 산업에 지출하는 돈은 무려 8조 9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 세계 GDP의 10.3%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나라들은 사람들이 꿈꾸는 여행지로 자신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굉장히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비자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변화나 테러 행위, 뭐 전염병 같은 게 생기면 관광객 수는 금세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비자에 따라서 특정 국가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성을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라고 해요. 그래서 2018년에는 중국 관광객 수가 220만 명에 달했는데요. 현재 중국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프랑스에서 갖는 관광 수입도 당연히 엄청나게 떨어졌겠죠.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장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중국 국내를 구경하고 방문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국내 여행지 서열도 정해놓고 좀 더 체계화하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국내 여행을 홍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좀 독특한 거 하나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소수민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뭐 관광 산업화 시킬 때 어떤 식으로 연출하느냐 이런 것들에도 다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소수민족의 전통이나 춤 이런 것들을 좀 비역사적이고 원초적이고 혹은 완전 자연화된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방식 그런 이면에도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여가를 즐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작업이라는 거를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여행과 지정학적 정치가 생각하니까 사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여행 안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게 적절한 예시네요. 정치적인 맞아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일본이 이제 한국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제 불매 운동 차원에서 일본 여행을 안 가게 되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일본 중소도시들은 이제 돈이 안 돌고 그렇죠. 여행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여행객들이
하나의 국가가 할 수 있는 외교적인 무기네요. 무기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우리는 일본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타격을 줬고 우리는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한테 타격을 줬고 아, 그 맞아요. 명동에 이렇게 확 끊기고 그래서 관광 산업이 이게 이제 굴뚝 없는 산업이긴 하지만 진짜 정치적 이슈가 걸렸을 때 그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막 북한이랑 우리나라 관계가 좀 좋지 않으면 한국에 오려는 관광객들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되게 뭐 이렇게 갈등이 생겨도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데 외국인들은 또 좀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아, 상황이니까 맞아요.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맞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을 때 코스피 지수가 이제 출렁이는 것처럼 그니까요. 그리고 또 여행하니까 남북 관계 여행만큼 또 첨예한 게 없죠.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 관광이 존재했는데 거기서 네. 이제 어떤 한 여행객 한 분이 피살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경계 네, 지역을 그쵸. 넘어가는지 아무튼 그 북한 군인이 아무튼 총을 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강산 관광 중단되고 이런 것처럼 그렇네요. 네. 특히나 약간 그 국가가 여행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데일수록 여행이라는 게 어떤 그런 안보적인 무기로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중국도 그냥 여행 가지 마세요 하면 중국 관광객이 확 줄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좀 자발적인 경우였지만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계속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난 게, 그러니까 여행이 아까 이제 뭐 레오 군이 또 말씀드린 거하고 또 이제 또 여러분 또 말씀드린 거 들어보니까 생각난 게 이제 정치하고 아까 연결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치하고 제가 이제 여행이 이제 공통점을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에서 이제 정치가 보면 항상 사람들을 어떤 어젠다를 통해서 나름의 이미지에 환상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근데 여행도 제가 볼 때 아까 뭐 프랑스나 뭐 태국이나 이제 뭐 미국의 자기 관광 특히 그 산업을 먹고 사는 나라 유난히 네. 뭐 소수 민족들이 이제 옛날의 모습을 보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람들한테 단순히 어떤 그런 게 기대와 환상을 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그게 여행 가서 즐긴다가 아니라 그게 제가 볼 땐 정치든 여행의 공통점이자 핵심인 게 사람들이 원하고, 왜냐하면 원하는 걸 안 주면 돈을 못 벌고 원하는 걸 하면 갈 이유가 없으니까 네. 결국 사람들한테 이제 좀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상품인데 그 상품이 결국 직접 파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여행지나 그 여행 그 자체에 대한 기대와 각자 원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그 환상, 네. 그걸 팔므로써 이제 그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수민족도 보면은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봤었는데 그들은 어디까지 약간 반강제적으로 그걸 유지하는 거지 실제 그 사람들은 만약에 자연적으로 놔뒀으면 과연 그걸 유지했을까요? 아니죠. 그쵸. 오히려 이기나 그런 것도 중간에 쓰는 걸 봤는데 약간 마지못해서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봤고 어떤 이미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맞아요. 소수 민족 뭐 원주민 하는 네. 그러게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감정노동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작게는 크게 그렇네요. 보면은 통제받는 건데 또 심지어 그 자금성과 뭐 아까 전에 그 뭐 중국에서 지정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랑 이슈에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자긍심 그것도 결국 그 하나로 보면 결국 그것이 어떤 가치, 기대, 환상을 심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사실 네. 여행하는 동안 그 소수민족의 이미지를 보지 여행객들이 빠진 후 그들이 차를 몰고 사실 아파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알고 보면 진짜 맞아요. 네, 그쵸. 알고 보면은 이제 나보다 더 좋은 차. 네, 알고 보면은 거기서 좋은 학교 다니면서 맞아요. 생활하다가 일하러 출근하러 가는 걸 수도 있고. 결국 네. 그것도 잠깐 이제 코스프레. 직업이네. 그렇죠, 이미지.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마존 관광을 했었어요. 거기 가보면 사실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그 사람들 집에 가서 그 사람들 뭐 먹고 사는지 뭐 입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건데 솔직히 원래 자기네들끼리 있으면 좀 더 갖춰 입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괜히 막 깃털 달고
좀 그런 괜히 느낌, 좀- 네, 그런 느낌을 아.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딴 생각하면서 네,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게 상품화가 되면서 약간 본질적인 것들이 좀 흐려지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남을 이제 손님 오시면 우리도 조금 갖추듯이 그런 좀 약간 자기적인 모습들이 맞아요. 있을 것 같고 네, 네. 그게 이제 국가에 의해서 좀 주도가 되고 이용이 되는 경우도 저희가 많이 보죠. 네. 그래서 이 그 기사에서 그래서 국가에서 소프트 파워를 갖는 어떤 방식으로 여행이 사용이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행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기사 말미에서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강력한 여행 중단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랑 함께 환경을 걱정하고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쾌적하고 유익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휴식을 하자라는 어떤 구조적인 움직임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생태적인 책임 그리고 책임 여행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 장려하는 또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행은 어떤 건지 굉장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다음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여행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어떠세요? 저는 아까 이제 관광 상품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여행이 하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상품이 되고 이익을 창출하는 아주 황금알 나는 거위 같은 건데 저는 그런 거에 조금 그런 흐름 상품으로서의 여행의 흐름에 좀 동참하지 않고 좀 주체적으로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은 요새는 여행 가기 전에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막 블로그로 맛집도 알아보고 여기는 꼭 들러야 될 곳, 탑5 이런 데도 찾아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면 오히려 좀 그거에 갇혀서 좀 진짜 주체적으로 여행을 즐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누가 꼭 가보라는 거, 누가 꼭 먹으라는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걷다가 이거 좋아 보인다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가까운 곳이라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좋은 장소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틀에 갇혀지지 않은 그런 자유로운 여행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제가 좀 추구하는 게 예를 들어 휴식이라고 치면 결국 여행을 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그걸 만족하고 뭔가를 얻어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굳이 다른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요즘 또 이게 재밌는 현상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점점 그게 이제 막 경쟁률이라든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차이가 없으니까 계속 자기를 구분질해서 막 점점 다양하고 난 달라. 그죠. 근데 사실 그것도 참 다 똑같아요. 제 생각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의미 아.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진짜로 진짜 달라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 하기 한 거지 정말 자기를 위해 사는 건지는 자문해봐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좀 재미없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본질에 돌아가서 내가 왜 여행을 하는지 혹은 적어도 내가 여행을 해야 되는지 근데 네. 이제 여행을 하더라도 그것조차 이제 자기 스스로가 거기서 뭔가를 이제 만족하거나 뭐 휴식하거나 아니 혹은 심지어 뭐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저의 이제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상적인 거는 뭐 이것도 하나의 예시지만 뭐 예를 들면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이제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무슨 일주 뭐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을 정해서 제가 진짜로 막 즐길 수 있는 예를 들어 그냥 뭐 어떤 맥주나 뭐 일본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저는 솔직히 이제 온천 같은 거나 그런 걸 좋아해서 그냥 막 많은 데를 돌아다니냐가 아니라 제가 그냥 오랫동안 계속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얼마나 있을 수 있는 곳이냐 그것이 이제 만족도 왜냐하면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또 이제 딴 데로 가게 되잖아요 관심이 네. 저는 오히려 좀 남들보다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 최대한 오래 머무르면서 최대한 그거를 이제 뭐 좀 질 감상 뭐 내지는 그냥 그 만끽하는 그런 어찌 여행을 보면은 좋아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맞네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어떤 에너지를 주고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해요. 그러면 레오님은 어떠세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어느 지역에나 어느 나라에 저 한 달, 1년 이렇게 있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공부를 하든 직장을 갖든 제 정규적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기 그냥 어느 정도 산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걸로 직장 일도 해보고 여행이 아니라 이민을 얘기하게 된 것 같은데 네. 탈출하려고 그저 일정 탈출. 네.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게 혹시 가능하다면 해보고 싶어요. 역할 바꾸기 게임. 그 게임을 하자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뭐 멕시코 시티의 무슨 호세 씨랑 네. 저랑 한 달 동안 스위치하는 거예요? 역할 바꾸는 거죠. 한 달 동안 호세로 살아보기.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제 위치로 사는 거죠. 저는 네. 잘 이해가. 어떤 여행을 꿈꾸냐고 했더니 그냥 망상. 망상까지. 지금 거의 망상을 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정말 기사 안 읽으셨나 봐요. 마지막에 생태적 책임 여행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네. 이 사람들. 생태적 책임. 다 나만 중요하고 나만 좋으면 돼. 그렇죠. 생태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 네. 여행. 요즘엔 또 이제 에코가 너무 비싸가지고 에코 하기도 참 힘든 것 에코도 같아요. 상품이 됐어요. 참 슬픈 것 같아요. 음. 정말 가만히 있는 게 환경에 가장 도움이 되는 네.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뼈있는 네. 말씀하셨네요. 네? 가만히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네. 네, 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여행을 참 가기가 어려운데 돈이 네.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요즘엔 참 여행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여행 가는 마음으로 낯설게 바라보는 그런 활동들을 책이나 뭐 영화라든지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 문화 배우는 걸 계속 해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도시에 되게 다양한 여행 기사들이 많아요. 이렇게 일면에 실린 베르트랑 레오 맞죠? 네. 이 대량 관광에서 부르디외식 자유문화 또는 책임 여행으로도 참 좋은 기사고 느린 관광 기사도 있고 네. 다양한 좋은 기사들이 많으니까 여행 못 가는 대신 르디플로 도시에서 여행을 한번 사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1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 다시 또 재미난 기사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